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강사 김소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필답형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필답형이 전에 유형과는 다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기준을 봐야겠죠. 출제 기준을 보고 어디서 이제 출제가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공부 방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큐넷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직무 내용 그리고 수행 준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직무 내용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아실 것 같아요. 식물 보호에 관한 기술 이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식물 피해 진단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면 기술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진단 방법, 병해충의 진단 방법,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나서 다양한 방제 방법들이 나오겠죠. 방제 방법들에는 이제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적 방법, 경종적 방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식물에 발생하는 생물적 및 비생물적 피해의 발생 원인, 얘네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방제 방법을 선정하여 최적 조건을 만드는 직무이다. 방제를 한 다음에 다양한 적합한 재배 기술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 준거도 보겠습니다. 수행 준거 첫 번째 볼게요. 기주별 병해충의 피해를 진단하고 동정할 수 있다. 피해를 동정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게 원래는 23년 전에 DVD 시험이었을 때는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하고 종이에다가 직접 깍지벌레인지 깍지벌레인지 총체벌레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23년 이후로 이게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그 현미경 시험이 없어지고 실제 나무의사, 그 다음 DVD 중에서 수목해충, 그리고 수목병해충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흑백 사진.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잡초를 동정할 수 있다. 세 번째, 화학적 방제를 할 수 있다. 방제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물리적, 기계적 방제를 할 수 있다. 생태적, 경종적 방제를 할 수 있다. 모두 방제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방제 방법. 생태적, 경종적 방제 방법은 같은 말로 재배적 방제법을 얘기해요. 재배적 방제법. 그리고 생물적 방제법, 모두 다 방제 방법이 나오죠. 여기가 모두 재배학 내용입니다. 재배학 내용. 필기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식물병리학, 잡초방제학, 그 다음 농약학, 재배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배학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50%고 많이 나올 때는 60%까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보호 법규 부분이 빠지죠. 법규, 농약관리법,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 이쪽에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쓰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 한 문제가 빠지고 나면 재배학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필답형에 넘어오셔서는 철저하게 재배학 부분을 준비하셔야 마칠 수가 있다,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7번. 종합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종합적 관리, 여기도 재배학이에요. 재배. 재배 환경, 기술, 재해를 관리할 수 있다. 여기도 재배입니다. 재배. 재배학에다가 재배학 거의 90%에 여기 재해 부분에 나무의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피소 현상, 엽소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주 비중이 높지는 않고 한 10%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9번. 식물보호 관련 법규.
식물보호 관련 법규에 이제 농약관리법이 있고 식물방역법이 있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기사에서 제가 이따가 뒤에서 그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볼 건데 용어의 정의를 직접 줄로 쓰셔야 되고요. 또는 목적, 법의 목적을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법 제1조, 그 다음에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걸 서술할 줄 아셔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산업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행 준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수행 준거 직무 내용 여기를 살펴봤는데 딱 봐도 재배약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여기 다 재배약. 그 다음 여기 흑백 사진으로 동정하는 거 빼고 그 다음 화학적 방제법도 거의 95%가 재배학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농약 계산 문제, 그 다음 농약 분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농약, 제초제인지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농약이 주어지면 그 보기를 보고 3개 중에 고르시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 한 문제, 고정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 농약 양, 유제량 계산하는 문제 이 2개가 고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재배학에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진단 동정, 사진 보고 맞추는 문제, 화학적 방제법에서 농약 계산 분류 문제, 그 다음 여기 재해 부분에서 냉해일 때, 고온해일 때 그 2가지가 이제 나무의사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 살짝씩 빼고는 모두 재배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재배학이 문제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엽적이고 저도 공부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가 식물보호 기사에서 효율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로 좀 보여드릴까 해요. 실제로 출제된 내용이거든요. 재배학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빈칸에 단답으로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동성을 갖는 작물들의 특징 한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서술식으로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답으로도 적을 줄 아셔야 되고 서술로도 적을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빈칸, 땡땡이 많으면 당분 함량은 낮아지고 내동성은 저하된다라고 했어요. 그 땡땡이 많으면 두 번째, 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원형질 단백의 변성을 막아 내동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돼서 제가 여기 설명을 달아야 될 실제 수업 내용이거든요. 실제 수업에서 제가 작물의 내동성 부분에서 이제 생리적 요인 파트를 가져왔어요. 여기.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재배연론 출제 교재예요. 지금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 작물의 내동성 파트에 생리적 요인 그대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 그 다음에 원형질 단백질의 특성. SH가 많아야 된다. SS기는 적어야 한다. 그래야 내동성이 커진다. 그 다음 원형질의 점도, 끈적끈적한 점도가 이제 점도는 낮고 연도, 말랑말랑한 그 정도가 높아야지 내동성이 커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질의 친수성 콜로이드, 친수성 콜로이드는 많으면 내동성이 커진다. 지방 함량, 지방은 많을 때 내동성이 강하다. 당분 함량이 많을 때 내동성이 크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당분은 많을 때 내동성이 커지고 전분은 많을 때 내동성이 작아진다. 그 다음 굴절률, 세포 수분 함량, 무기성분 여기까지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10가지가. 이게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재배 원론 출제 교재인데 삼고 재배학 원론이에요. 이게 학문사에서 이제 출판한 도서인데 이거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수험 교재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걸로 준비를 하세요. 실제로 저도 공무원 농촌지도사 준비했을 때 이걸 거의 20회독은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보는 대부분의 9급, 7급 지도사, 연구사, 5급까지도 모두 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식물보호 기사에서도 지금 이 책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앞쪽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기억나시죠? 뭐가 많으면 당분 함량의 내동성이 저하된다. 땡땡이 많으면 세포 3초에 높아지고 내동성이 커진다.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학문사 내용이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재 볼 필요 없이 이 학문사 재배 원론을 보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 책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양이 많고 가독성이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고 한자어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보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그 파트별로 카테고리화를 잘 시켜놨어요. 그 카테고리를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그 카테고리별로 간략하게 암기를 하시면 지금 식물보호 기사 수준에서는 정의와 목적 정도, 그다음 간단한 이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방대하고 용어가 생소한 과목들은 가장 첫 번째가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다. 카테고리화 시켜야지 이게 여러 번 회독을 했을 때 눈에 잘 들어와요. 이게 줄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봤자 머리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동성에는 수분 투과성, 원연질 단백질 특성, 점도, 땡땡땡땡땡 어떤 것들 몇 가지가 있고 그 특징에 각각 세부적인 한 줄씩 정도, 그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목 소개부터 해볼게요. 과목 소개. 재배학 원론. 이거는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3파트. 첫 번째, 재배 기초 및 유전, 육종 부분이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나온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파트가 나오고, 세 번째, 마지막에 얘네들을 어떻게 잘 키울 건지 재배 기술에 대해서 등장이 됩니다. 재배 기초 여기는 작물의 말 그대로 진짜 기초예요. 작물의 기원지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 가장 미시적인 것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재배학 원론에서. 유전, 세포 분열, 그 다음에 DNA, 전사, 복제 과정 이런 것들 있죠. 유전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육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한 품종을 우리가 인간이 목적해서 경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품종을 만드는 기술들이 나와요. 그게 육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종에 이제 자식성 작물과 타식성 작물이 있는데 자식성 작물, 타식성 작물 각각 별로 육종 방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기 시험에 나왔었고요. 필기. 육종 부분 뭐 F1, F2 뭐 교배시킨다, 자식시킨다 이런 거 나왔었죠. 그런 게 이제 필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필답형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이랑 기술이에요. 거의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환경 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은 스와트 5가지 기억하시면 되세요. 5가지. S, 소일이에요. 소일. 토양이고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원지죠. 토양이 있어야 되고 이 토양 환경, 토양 수분, 토양 공급, 그리고 토양 화학성, pH,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W, 수분입니다. 토양 수분. 토양 수분 그리고 토양 수분 말고도 기상 환경에 있는 수분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 공기예요. 공기. 대기 오염 물질,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광합성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배우게 되고요. T, 템퍼레이처죠.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고온인지 저온인지, 그리고 고온해를 입었을 때, 고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열해가 생기는 거, 그리고 그 열해의 목적, 정의, 그리고 그 열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제 방법들, 예방 방법들, 대책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온일 때도 저온해에는 상주해, 그 다음 냉해, 동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L, 라이트죠. 라이트, 광이에요. 광.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식물이 할 수 있는 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호흡대사, 광합성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2차 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엽록소를 갖고 있는 식물만이 할 수 있는 거, 바로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이트, 광합성. 그래서 환경에서 이렇게 5가지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파트, 기술에서는 어떤 게 출제되냐? 기술. 아까 재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배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죠? 파종 방법, 그리고 일항과 고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작휴 방법, 그 다음에 작부체계. 작부체계라는 거는 윤작, 간작, 혼작 이렇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들을 얘기해요. 혼작은 섞어짓기. 여러 작물들을 종자를 섞어서 짓는 거. 그 다음에 윤작은 돌려짓기. 돌려짓기. 얘도 혼작이랑 비슷하게 여러 작물들을 돌려짓는다는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파종에서도 혼합해서 파종한다. 이런 다양한 재배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제일 끝쪽으로 가면 이제 수확과 저장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 수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저장을 할지, 안전 저장 조건들, 큐어링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배학 원론이란 과목은 미시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품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얘네를 어떤 환경에 둬야 잘 키우고 잘 키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식으로 스토리 형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면 어렵고 이거를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양이 방대하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교재를 만들었고 그리고 수업도 그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제 소개. 제 이름은 김소정이고요. 필기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식물보호 산업기사 기사를 이제 취득한 다음에 공무원을 하기 위해 이제 취득을 한 거예요. 이때는 경기도 농촌지도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응시를 했고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이페스 코리아에서 식물보호 기사, 강사,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농작물 재해보험이죠. 그 과목에 이제 재배학과 원예작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왜 가져왔냐? 지금 재배학,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재배학 있죠. 그리고 경기도 농촌지도직 공무원
살짝 말씀을 드리면 과목이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재배학이 있죠. 이 시험이 조금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지도사 시험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7급보다도 지엽적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이 책을 많이 봤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헷갈려 하실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방대해서 힘들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기사 시험에 최적화시켜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의하는 과목들도 재배학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식물보호 기사 필답형 문제 유형을 살펴봐야겠죠. 문제 유형을 살펴봐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제일 빠르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문제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기출문제들. 먼저 병해 맞추기. 아까 사진 흑백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병해 맞추는 거 한 문제. 그 다음 여기 뒤에 충해. 해충 맞추는 거 한 문제. 사진에서는 이렇게 총 2문제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학명이 주어져요. 학명이 주어지고 2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제 줍니다. 이거를 보고 이 흑백, 얘가 지금 컬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나오는데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고르셔야 돼요. 고르셔야 돼요. 볼게요. 개암나무라는 기주를 줬죠. 기주식물을 줬습니다. 기주식물. 그 다음 학명. 학명을 줬어요. 근데 사실 학명 이거는 외우기가 어려워요. 이거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명을 외우시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바로 우리 이거 필답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DVD 시험으로 봤었습니다. DVD 시험. DVD 시험에 농작물형이 있었고 그 다음 수목형이 있었죠. 농작물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식용작물들, 벼, 보리, 밀, 호밀, 그 다음 뭐 콩가작물들 이런 거 있었고 수목형에는 말 그대로 나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기출됐던 DVD 수목형 플러스 지금 출제되고 있는 나무의사 기출문제들 빈출 문제들이 있어요. 나무의사에서도 이제 어떤 기준, 개암나무면은 어떤 병들이 걸린다.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빈출되는 거 있죠. 많이 나오는 것들. 제가 이 2개를 취합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취합해서. 그래야지 맞추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부하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나무의사 미니 시험처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식물보호 기사가. 그래서 나무의사 기출을 토대로 그 중에서 빈출되는 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개암나무 같은 경우에도 개암나무 탄저병이 나무의사에서 굉장히 빈출인 병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명을 못 외웠다. 그리고 이 흑백 사진을 눈에 익히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주별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기주와 병을 연결시켜서 암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선지가 3개 나왔을 때 탄저병이네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다 몰라도 푸실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나무의사에서 이렇게 병해와 짝짓기 해서 나온다면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주와 병해를 암기하셔야 된다. 특히 나무의사에서 병이 소수인 것 1개에서 4개 정도까지 있는 것들은 모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걸렸을 때 이걸 선지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진을 그래도 보시면서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개암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 그리고 기주, 병의 짝짓기, 암기 이렇게 우선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병의 문제예요. 병의 문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학명 줬고 기주를 줬죠. 그 다음 이 병이 걸렸을 때 특징을 하나 줍니다. 기주가 지금 벚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벚나무. 벚나무도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균핵병, 빗자루병, 그 다음에 그 번개무늬병, 여기에 나오는 갈색무늬 구멍병,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나무 의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주, 벚나무에 걸릴 수 있는 병들을 암기를 하셨던 분들은 갈색무늬 구멍병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진들은 좀 눈에 익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특징과 학명입니다. 이게 가장 나중이고, 기주 외우기, 그 다음에 사진 눈에 익숙하게 보기, 이거를 우선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이미 이렇게 출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미 출제가 된 것들은 학명을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학명을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나왔던 거를 학명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출제가 된 것들만 학명을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지금 병해 맞추기 문제를 위해서 제가 사진과 실제 나무의사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 얘를 취합해서 하나씩 사진과 함께 보여드려요. 사진과 학명,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기주별로 병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카시나무, 그루타의 심재성해병, 그 다음에 참나무류의 튜바키아 전문입병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철나무의 흰가루병,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주별로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도 지금 볼게요. 오동나무 탄저병. 마찬가지로 다 나무의사에서 출제가 됐던 애들이고요. 오동나무 탄저병, 그리고 다름나무 같은 경우에는 회색무늬병이나 전무늬병 같은 게 있다. 이렇게 기주별로 순서대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주와 병 짝짓기를 잘 시키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출제가 됐던 사진이에요. 실제로 오동나무 탄저병도 출제가 됐고, 한 번 출제됐던 사진들과 특징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제한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충해 맞추기. 말 그대로 해충 문제 맞추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흑백 사진으로 나와요. 흑백 사진. 얘를 딱 주고 마찬가지로 학명, 그 다음 두 줄 정도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충 문제는 수목 그 병해 쪽보다 사진을 좀 열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목 병해들은 사실 좀 비슷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 구별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해충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지거든요. 저도 DVD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사진을 여러 번 보니까 그래도 알겠더라고요. 그 해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열심히 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린재 목, 그리고 딱정벌레 목, 이렇게. 왜냐면 예를 들어 딱정벌레 목 같은 경우에는 풍뎅이, 잎벌레, 하늘소, 바구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네들 딱정벌레 목 포함되어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등껍질이 딱딱하고 풍뎅이처럼 이렇게 윤기 나는 딱딱한 등껍질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목을 줬어요. 그리고 1, 2, 3번 선지가 이렇게 있는데 바구미, 딱정벌레, 뭐 하늘소 얘네들 중에 하나가 선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어떤 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은 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있다 보니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 2, 3번이 안 주어지고 단답으로 쓰게 되어 있죠. 단답으로 쓰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출제가 안 됐는데 단답으로 쓰는 문제는 사실 거의 다 대부분 틀리세요. 그리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대비를 하려면 여기 사진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기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사진에 나와 있는 기주가 이런 넓은 화렵수가 아니죠. 뾰족뾰족한 솔잎입니다. 솔잎. 침엽수예요. 솔잎. 그 다음 여기 잘 보면 거품이 있어요. 거품. 이런 기주와 해충마다 가해하는 기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주가 뭔지 이 옆에 있는 식물을 좀 보셔야 되고요. 배경에 있는 식물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생긴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품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좀 열심히 보셨다는 전제하에는 맞출 수가 있다. 단답형이라도 솔거품벌레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필답형 이론에서 해충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때 목별로 나눠서 해드릴 거예요. 노린재 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솔거품벌레입니다. 솔거품벌레. 그래서 목별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가 그 수업 자료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그 다음 얘가 유충 사진인데 유충 안에 거품들이 이렇게 막 껴있죠. 그 다음에 얘는 성충 사진입니다. 매미처럼 생긴 거. 이렇게 학명, 그리고 성충, 유충 사진, 그 다음 피해 사진, 특징적인 것들, 그 다음 얘네들의 습성,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유형. 방제법 맞추는 거예요. 방제법. 병해충 방제법 맞추는 문제. 일부러 재배학에 재배학에 포함되어 있는 방제 방법들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다 재배학 관련이 아닙니다.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수목병과 관련하여 매몰법의 정의와 포식성 천적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실제 문제예요. 실제 문제. 정의를 쓰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정의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기계적 방제법 세 가지에 대해 쓰시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시키셨다면 포살, 유살, 차단 이렇게 쓰고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계적 방제법의 정의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 포식성 천적의 정의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방제법에 기계적 방제법, 물리적 방제법, 그 다음에 생물적 방제법, 화학적 방제법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재배학에 나오는 농작물에 대한 방제법은 물리적 방제법과 기계적 방제법을 같이 봅니다. 재배학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요, 잘. 근데 여기 수목병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쪽에서 나오는 방제 방법은 물리적 방제법과 기계적 방제법을 따로 구분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기계적 방제법은 물리적이랑 따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됐다. 정의를 쓰셔야 된다. 이거를 서술식으로 해충이 존재하는 수목을 땅속에 묻어 죽이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땅속에 묻어서 얘네가 깨어나도 땅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다. 정의를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생물적 방제법도 있다고 했죠. 생물적 방제는 말 그대로 천적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완전한 사멸 목적이 아니라 해충의 밀도를 조절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생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천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식성 천적, 기생성 천적 이렇게 있는데 다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정의 쓰는 문제가 출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 하단에 기생성 천적에 또 내부 기생성 천적과 외부 기생성 천적을 나뉜다. 또 하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정의 쓰는 게. 내부 기생성 천적은 기주 체내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그 기주를 먹어서 죽이는 애다. 그런 천적이다. 외부 기생성은 기주의 체외에서 영양을 빨아먹어서 죽이는 애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위 카테고리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필답 유형. 여기. 그 화학적 방제법에 두 가지가 고정으로 출제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계산 문제. 두 번째가 농약 구분입니다. 농약 구분. 제초제인지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구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 20리터에 유제 34ml를 넣는다. 근데 그때 똑같은 조건에서 500ml일 때는 유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식물보호 기사가 어느 정도 기출이 누적되면서 어디서 나올지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유형들이 등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틀린다고 점수를 빼놓고 이렇게 어디서 나올지 명확한 부분들에서 점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비례식 쓰는 거죠. 비례식. 비례식만 쓰면은 다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 20리터에 34ml를 넣는다. 그때 500ml일 때는 얼마나 넣냐 이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x로 두죠. 구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건데 구하고자 하는 게 유제 34ml, 그 다음 희석액 500ml, 얘도 ml. 그래서 단위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 통일. 20리터를 ml로 바꿔서 2만 ml로 바꾸고 2만 대 34는 500대 x다. 이거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해서 34 곱하기 500은 2만 곱하기 x다. 그래서 x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나요. 그래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종류 맞추기 문제도 하나 나온다고 했죠. 얘도 실제 문제인데 플루톨라닐 농약을 살균, 살충, 제초제로 구분하시오. 답은 살균제예요. 살균제. 제가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얘네들을 공통 명칭들, 그 다음 좀 암기를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에 항생물질을 이용한 애들은 뒤에 마이신으로 끝납니다. 스트랩토마이신, 가스가마이신, 그 다음에 뭐 블라스티디네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공통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이 많더라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메프로닐, 플루아지넘, 디티아논, 캡탄, 폴펫, 베노밀,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디온, 코퍼, 설페이트, 베이식 이런 애들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지금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눈에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암기 문제고 여기도 점수를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점수를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농약 두 문제는 모두 맞추셔야 됩니다. 살균제 같은 경우에 뒤에 닐, 놀, 졸로 끝나는 게 많아요. 지금 플루톨라닐 같은 경우에도 닐로 끝나죠? 그래서 살균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유형 말씀드릴게요. 식물방역법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식물방역법. 방역법. 여기 법이죠, 법. 이거는 기사에서 출제됩니다.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기사에서 지금 제1조가 나오고 있고 제2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1조랑 제2조. 법제처 가시면 제1조 목적이고 제2조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걸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목적은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모두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서술하시면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맞추셔서 점수를 확보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배학이 나오기 시작해요. 재배학. 여기까지가 재배학 외에 나머지 절반 부분들 한 40% 정도 되는 고정 문제 플러스 나무의사 내용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제가 보여드린 거고 간단히 재배학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유전육종 파트, 두 번째 환경 파트, 세 번째 재배기술 파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유전육종은 필답에서 안 나오고 지금 두 번째 환경 파트와 세 번째 기술 파트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에는 5가지 스와틀이 있다고 했죠. 지금 환경 부분 볼게요. 내습성에 대한 내용이다. 습 유추가 되시죠? 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W 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근계가 얕게 발달하거나 습해를 받았을 때 부정근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어떻다. 그 다음 뿌리가 환원성 유해물질인 황화수소나 아산화철 등에 대해 저항성이 큰 작물은 내습성이 어떻다. 여기도 재배학, 학문사 재배학 원론. 재배학 원론.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미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습성이라는 거는 내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성. 습해가 이제 환경 스트레스 중 하나인데 수분 스트레스 중 하나인데 여기 워터잖아요. 수분 스트레스에는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과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과할 때 생기는 거를 우리가 습해라고 하고 부족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한해라고 해요. 한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제가 된 거죠. 습해 부분에서. 이 해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작물의 내성이 있는 작물의 특징. 그 다음 대책. 그리고 정의. 얘네들을 세트로 다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내습성. 내성이 있는 작물 특징이 출제가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엽으로부터 뿌리로의 산소 공급 능력이 크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습해가 왜 생기냐? 바로 산소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산소 부족. 물이 너무 과하게 토양 공급 속에 공기 없이 수분이 차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가 썩는 거예요. 그걸 습해라고 해요. 그러면 논 같은 경우 볼까요? 논에 이렇게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벼. 이렇게 수염 뿌리가 있겠죠? 화분과 식물이니까. 그리고 여기 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 보면 벼가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밭처럼 물이
물이 없지도 않은데 물이 찰랑찰랑 데져 있는데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요. 통기 조직. 통기 조직이 뭐냐? 잎으로부터 산소를 흡수합니다. 산소를 흡수해서 통기 조직을 통해 뿌리까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으니까 산소 공급을 잘 받아서 이렇게 뿌리가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산소 공급 능력이 크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암기를 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좀 기억이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뿌리 조직이 목화되어 있다. 환원성 무해물질에 대해 저항성이 있다. 따로 암기하면 힘들잖아요. 조직이 목화되어 있는 거랑 환원성 유해물질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물이 찰랑찰랑 데져 있다고 했잖아요. 논이니까 물이 찰랑찰랑 데져 있는데 논은 환원 상태입니다. 환원 상태. 왜 환원 상태냐?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대가 환원의 반대, 바로 산화죠, 산화. 산화라는 거는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밭토양 있죠? 물이 데져 있지 않는 밭토양. 밭토양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화 상태를 띱니다. 그러면 반대로 논토양은 환원 상태겠죠. 공기와 맞닿지 못하고 물이 데져 있기 때문에 환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 여기 논토양에 황원소가 있어요. 이 황원소가 이 환원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황화수소로 변합니다. 황화수소. 근데 이 황화수소가 식물체에 유용한 물질이 아니라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에요. 얘는 철과 결합하는 습성이 있는데 벼뿌리 여기에 철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황화수소가 얘를 인식하고 여기 착 달라붙어요. 그러면 뿌리를 공격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뿌리가 약해져서 수량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추락현상이라고 합니다. 추락현상. 철 같은 게 철 같은 것들이 논토양에 부족하면 이게 없으니까 뿌리에 있는 철에 딱 달라붙어서 벼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 추락현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볼게요. 환원성 유해물질. 이게 어떤 걸까요? 바로 황화수소겠죠. 황화수소.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황화수소. 황화수소에 대해 정항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뿌리 조직이 목화되어 있으면 얘가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습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하시고 나면은 암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계가 얕게 발달하거나 부정근 발생이 크다. 아까 습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죠?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가 부족한데 만약에 여기 나 있는 그냥 뿌리들 말고 여기 지제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짜 뿌리들을 우리가 부정근이라고 해요. 부정근. 이 부정근들은 이 줄기를 탱탱하게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역할, 이 뿌리에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근이 산소를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습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계가 얕게 발달한다는 거는 천근성 식물이죠. 반대는 뿌리가 깊은 심근성 작물이에요.
근계가 얕은 천근성 애들은 뿌리가 얕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산소를 잘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얕게 발달하거나 부정근 발생이 크면 내습성이 커진다 하고 얘를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내습성이 있는 작물들의 특징 3가지를 적으시오. 만약에 출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근계가 얕게 발달하거나 습해를 받았을 때 부정근 발생력이 큰 것은 부정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산소 공급하는 애예요.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크다. 크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 뿌리가 환원성 유해물질, 아까 황화수소였죠. 황화수소. 물질은 황화수소나 아산화철 등에 대해 저항성이 큰 작물은 내습성이 크다. 크다. 2가지 적어주시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재배약. 여기도 이제 스와틀 중에 얘도 수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수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질산화 작용 과정의 순서를 적으라. 얘도 그 재배학 학문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질산화 작용. 여기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여기도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질산화 작용 과정, 여기는 토양의 질소순환 쪽을 보시면 돼요. 토양과 수분, 여기 2개가 합쳐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토양의 질소순환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 7급, 9급, 지도사, 연구사 할 거 없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토양에는 유기물이 있죠. 유기물이라 하면은 썩은 낙엽,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체. 유기물, 앞에 유자가 붙었죠? 있을 유자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는 뜻이냐?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가 있는 애를 유기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없는 애를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럼 탄소가 있는 이런 낙엽과 동물 사체 이런 것들을 누가 분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토양에 살고 있는 토양 미생물들이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유기물들은 대부분 C 탄소, H 수소, O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해되면서 질소가 암모늄 이온 형태로 NH4 플러스 이런 양이온의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 양이온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예요. 대기 중에 질소 많은 거 아시죠? 대기 중에 질소 79%다. 얘도 이제 식물보호기사 필답형에 출제가 됐었는데, 대기 중에는 질소가 N2 분자 형태로 79%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근데 이 분자 상태는 식물체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식물체가 이용을 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 바꿔야지 얘네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능한 형태가 바로 NH4 플러스 그리고 NO3 마이너스입니다. 이 2가지 형태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NH4 플러스 형태가 유기물이 처음으로 분해됐을 때 형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분해된 NH4 플러스가 산화작용을 받게 됩니다. 아까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밭이 산화 상태라고 했죠. 산소가 많은 산화 상태입니다. 산화. 그래서 NH4 플러스가 산화된 토양에 딱 닿아서 산화되기 시작해요. 아질산으로 산화가 한 번 되고요. 그 다음 아질산이 또 질산으로 산화가 2번 됩니다. 그래서 아질산이 되는 과정,
아질산이 되는 산화 과정을 아질산화라고 하고, 아질산이 질산이 되는 이 산화 과정을 질산화라고 해요. 질산화. 그래서 이 아질산화 과정과 질산화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질화작용, 산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NH4 플러스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질산화작용에 들어갈 알맞은 이온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NO2- 아질산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산화된 상태 NO3-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산화 작용 과정이 뭔지를 아셔야지 왜 두 개를 쓰지? 이런 의문도 안 들고, 그 다음 점점 한 번 산화되고 또 한 번 산화된다. 그러면 산화가 두 번 되니까 점점 산소 분자가 많이 붙네? 이런 것도 아셔야 암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배약은 첫 번째, 간단한 이해. 그 다음 두 번째, 회독입니다. 회독. 이해한 다음에 바로 여러 번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출제가 됐으면 지금 제가 기출문제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크게 느낀 게 나왔던 부분에 그 주변 내용들이 출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질화작용 출제됐으면 그 다음 과정, 탈질작용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공부는 기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주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탈질도 볼까요? 탈질? 여기서부터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논 상태는 밭이랑 다르게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환원 상태라고 했습니다. 환원 상태. 볼게요. NO3-, NO3, 산소 3개 포함한 이 질산이 한번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를 하나 떼어내버리죠. 다시 아질산이 돼요. 덜 산화된 그 전 단계로 환원이 되어서 돌아가고, 이 아질산이 또 환원되어서 NO가 되고요. 산소 하나를 또 떼어버리고요. 그 다음 NO가 또 한 번 환원되고, 질소가 2개가 되고, 얘가 마지막으로 산소를 떼고, 대기 중에 있었던 N2 분자 형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다시 이렇게 휘산되게 돼요. 가스 형태로. 이 전체적인 과정, 유기물에서부터 분해되어서 NH4 플러스가 형성되고 얘가 산화된 다음에 다시 환원 과정을 거쳐 대기 중으로 가서 그 대기 중으로 간 N2가 다시 콩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2 형태를 스스로 고정을 해서 질소 고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콩과 작물들이 흡수를 해서 얘네들이 다시 썩은 식물체로 유기물로 토양에 들어가 순환되는 이 과정, 얘네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논토양을 좀 자세히 본 건데, 논토양 자세히 본 건데 여기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여기 첫 번째 논토양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개 층으로 구분이 돼요. 3개 층. 첫 번째가 산화층,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이 환원층, 또 그 환원층의 또 밑에 층이 산화층. 이렇게 산화층, 환원층, 산화층 3가지 층으로 구분이 돼요. 논토양은. 그리고 그 층마다 나타나는 반응들도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층, 산화층 여기부터 볼게요. 산화층은 마찬가지로 CHON,
CHON. 이거 유기물을 뜻하는 겁니다. 유기물. 유기물이 논토양에서도 암모늄화 되면서 분해가 돼요. 유기물이 분해가 되어서 NH4 플러스가 되고 얘가 아질산을 만드는 아질산화 산화 과정이 되고요. 거치고요. 그리고 이 아질산이 또 질산으로 변하는 질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랑 똑같죠. 밭이랑 똑같죠. 근데 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NO3-가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근데 토양 입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양분들이 이렇게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이 양이온 형태로 딱 전정기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다. 여기도 마이너스 전하겠죠. 근데 문제가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력이 일어납니다. 건전지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딱 대보면은 서로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자석. 마이너스 토양에서는 이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용탈되게 됩니다. 미끄러져서 용탈작용이 일어나요. 용탈되면 밑에 층으로 빠져버리겠죠. 근데 밑에 층에 어떤 층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층? 환원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NO3-가 산화가 될 대로 된 산소가 3개나 있는 이 질산이온이 환원층에 딱 닿으면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NO3-에서 환원되어 NO2-가 다시 되고 쭉쭉쭉쭉 거쳐서 질소, 분자 형태, N2 형태로 환원이 되어서 얘가 이렇게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한번 설명을 듣고 나시면 여기 말고도 여기 부분 다 같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맞추실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출제된 문제고요. 얘도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땡땡이 많으면 당분 함량이 낮아지고 내동성은 저하된다. 내동성이라고 했어요. 내동성.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경에 대한 내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땡땡이 많으면 세포 삼투압이 높아지고 원형질 단백의 변성을 막아 내동성이 커진다. 라고 했어요. 재배학 환경 파트에 5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템퍼레이처, 온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도가 저온일 때, 고온일 때 두 가지의 피해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고온일 때가 우리가 열해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저온 상태일 때 동해, 그리고 냉해, 상주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동해 파트에 이제 그 내성을 가진 작물들, 걔네들을 내동성 작물들이라고 하는데 내동성을 갖는 작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게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또 형문사를 토대로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세포 내 자유수가 많고 결합수가 적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그 다음 친수성 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방, 그리고 당분, 전분 이런 것들의 함량에 따른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형질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화학 구조식에 SH기가 많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한다. 점도가 낮고 연도가 높을수록 끈끈한 정도, 그 다음 수분 투과성과 광굴절률, 칼슘, 마그네슘, 이온 얘네들의 함량에 따른 그 결빙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죠. 앞에서 제가 책 소개해드릴 때 재배와 학문사 아까 말씀드릴 때 책 사진 있었잖아요. 거기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똑같은 페이지예요. 제가 작물 내동성 이런 부분들, 암기가 좀 많은 부분들은 암기가 쉽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동성 파트는 딱 하나 외우시면 돼요. 딱 하나. 바로 지방을 제외한 지읒 들어간 거 3개. 바로 전분, 점도, 그리고 자유수입니다. 얘네들은 3개는 많을수록 내동성이 약해진다. 제가 실제로 공무원 공부할 때 외웠던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안 까먹습니다. 지읒 들어간 3개, 전분, 점도, 자유수 얘네들은 높아질수록 많을수록 내동성이 약해져요. 얘네 3개만 반비례 관계에 있고 지방, 얘는 지읒 들어가 있는데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지방은 많을수록 내동성이 높아져요. 이걸 아신 다음에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세포내 자유수가 많고 결합수가 적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자유수, 여기 있죠? 자유수, 지읒 들어간 3개에 포함이 되고요.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많을수록 내동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유수는 많을수록 내동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이것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다 많을수록 내동성이 높아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결합수도 마찬가지죠. 결합수는 적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형질의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지읒 3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애들 다 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고 많으면 결합수가 많아져 내동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콜로이드가 많으면 결합수가 많아진다 했잖아요. 친수성 콜로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수분들이 바로 결합수고요. 친수성 콜로이드에 결합된 거 말고 그 바깥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 수분들을 우리가 자유수라고 합니다. 자유수. 그래서 결합수가 많아지면 내동성이 증가하는 거고 자유수가 많아지면 내동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합수와 자유수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방과 당분 함량이 많을수록 아까 지방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지읒 들어가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방과 당분 함량이 많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한다. 반면 전분 함량은 지읒 3개 포함이 되죠. 예. 전분은 적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한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얘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암기하기 더 쉽게. 전분과 당분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분과 당. 전분, 스타치는 당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전분은 수많은 당이 엉겨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분을 만들면 이제 당들이 전분을 만드는데 많은 당들이 쓰이니까 당 하나하나씩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전분이 많아질수록 당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전분이 줄어들면 오히려 각각에 존재하는 당들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전분은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형질 단백질의 화학 구조식에 SH기가 많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 관계에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 빼고 다 비례라고 했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출제가 된 게 SS기가 나와요. SS기. SS기가 아니라 수소가 붙은 SH기가 많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얘는 많으면은 내동성이 적어져요. 반대예요, 반대. 그 다음 점도. 점도는 여기 지읒 들어간 거죠. 얘네는 적을수록 점도가 낮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한다. 반비례 관계에 있고 그 나머지 것들 모두 비례 관계. 연도는 높을수록 내동성이 증가한다. 원형질의 점도가 끈적끈적할수록 끈적끈적하지 않을수록 내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연도가 높아야 내동성이 커져요. 그 다음
얘네들도 모두 비례관계에 있는 애들이죠. 그 외의 것들. 원형질 수분 투과성, 그 다음에 광굴절률,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이온의 양. 얘네들은 많을수록 모두 내동성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 볼게요. 빈칸 땡땡이 많으면 당분 함량 낮아지고 내동성은 저하된다. 내동성 저하되는 거. 뭐가 많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대요. 많으면 저하된대요.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이겠죠. 예입니다. 지읒 들어가는 거 3개 중에 하나. 전분, 점도, 자유수 중 하나인데 어떤 걸까요? 당분 함량이 낮아지는 지읒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전분이겠죠, 전분. 전분이 많아지면 당분, 각각의 당분들이 전분을 만드는 데 쓰이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정답은 전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땡땡이 많으면 세포 삼투압이 높아지고 원형질 단백의 변성을 막아 내동성이 커진다. 많으면 커진다. 내동성이 커진다. 그럼 비례관계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아니고요. 세포의 삼투압을 높이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세포의 삼투압을 높이는 거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이 안에 많으면은 이제 삼투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원형질 단백질의 변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내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 정답은 전분, 당분 이렇게 반대 개념인 거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 굴광현상. 굴광현상 여기는 광 파트죠. 5개 중에 라이트, 광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으시오. 굴광현상은 땡땡광에서 가장 유용하다. 색깔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포도나무 착색은 안토시아닌 생성으로 이뤄지는데 안토시아닌 생성은 땡땡광에서 촉진된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색깔을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청색광. 그 다음에 여기는 자색광인데 여기도 향문사 광 파트에 등장하는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향문사에서는 5가지를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재비학에서 바로 400 여기 400 여기 중간에 450 480 660 나노미터 730 나노미터 얘는 나노미터 생략한 거예요. 여기로 갈수록 파장이 아주 짧죠. 파장이 짧습니다. 숫자가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 짧아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아주 길어지죠,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긴 파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씩 좀 볼까요? 하나씩 보면 4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에서는 안토시아닌 발현이 촉진됩니다. 안토시아닌 색소. 보라색, 자색 이런 그 베리류 같은 거에 들어있는 색소죠. 걔네들을 만들고 발현시키는 걸 촉진시키는 파장이에요. 400. 여기가 바로 자색광입니다. 자색광. 그 다음 450에서 480 여기 부분은 지금 파란색이죠. 청색광입니다. 청색광. 그리고 여기 660나노미터는 적색광이에요. 적색광.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긴 파장으로 출제되는 부분 730나노미터 근적색광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토시아닌 발현 여기가 출제가 됐죠. 여기 안토시아닌 생성 무슨 색 광에서 촉진이 되냐? 바로 자색광입니다. 여기가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청색, 적색, 근적색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출제된 기출문제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딱 주고 그 외의 것들을 공부하시면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색광 여기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청색광 그리고 적색광 얘네들 공통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광합성 촉진입니다. 광합성 촉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청, 적,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효과. 광합성이 촉진되려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겠죠. 광합성을 하는 기관, 바로 세포 소기관, 염록체입니다. 염록체. 염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바로 염록소죠. 염록소가 있어야 이제 광합성이 되는 건데, 이 청색광이랑 적색광 두 파장에서 염록소 형성 촉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록소 형성 촉진. 그래서 광합성이 촉진되는 거예요. 염록소 형성이 촉진돼서 광합성 대사도 촉진이 된다. 그게 바로 480나노미터 청색광과 600나노미터 적색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색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호광종자, 현광성 종자 들어보셨죠? 필기에서 이제 다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호광성 종자는 빛을 좋아하는 거, 현광성 종자는 빛을 싫어하는 거. 호광성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일장효과 부분에서 장일 상태일 때 개화가 촉진되는 장일식물 있었죠? 장일식물의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적색광에서. 그리고 730나노미터 근적색광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호광성 종자 발화 촉진이 아니라 현광성 종자 발화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장일식물이 아니라 단일 상태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단일식물의 개화를 촉진시켜요. 여기가 재배학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식물보기사 말고도 9급, 7급 지도사, 연구사 모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 부분은.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가 이미 지금 출제가 됐으니 여기 부분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앞으로 문제 넘어가 볼까요? 굴광현상은 어느 과에서 유효하다? 여기. 지금 제가 안 적어 드렸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에 마디신장 억제, 청색광의 마디신장 억제, 그리고 굴광현상이 있어요. 굴광현상. 청색광에서 2개. 정답이 바로 청색광이었고요. 청색광. 그 다음 포도나무 착색, 안토시아닌 생성. 안토시아닌 생성 어디였죠? 여기였죠. 제일 짧은 곳. 자색광입니다. 자색광. 그 정답은 자색광이다. 그래서 앞으로 적색광도 충분히 출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광형상, 환광성, 여기가 지금 광 파트 보시면, 재배학 광 파트 보시면 얘네들이 다 개념들이 등장해요. 굴광형상, 현광성, 배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정의들이 나오는데 가장 우선이 뭐라고 했죠? 광 파트에 있는 카테고리화를 먼저 시키셔야 되고요. 그 카테고리와 제목에 대한 정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의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반대로 정의를 주고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단답으로 채워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설명을 보고 단답을 쓸 줄도 아셔야 되고, 굴광현상이라는 걸 보고 서술을 할 줄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볼까요?
굴광 현상이라는 거는 식물 한쪽의 광을 조사하면 조사한 쪽으로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이래요. 이게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대요. 거기 이제 등장하는 하위 카테고리가 바로 향광성과 배광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향광성이라는 거는 광을 향해서 구부러진다는 거고, 그래서 광을 향해서 굴절된다라는 거에 똑같은 말이에요. 줄기나 초엽에서 일어나는데 한쪽의 광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의 옥신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쪽은 옥신 농도가 높아져서 광을 향해 구부러진 현상이다. 이거를 딱 보시고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릴 거고 한번 드려볼게요. 줄기나 초엽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식물 세포에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신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생장 촉진 호르몬이에요. 생장 촉진 호르몬. 그 옥신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막 분산되어 있어요. 옥신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 햇빛을 감지하면 어떻게 이동하냐? 이쪽으로 쏠립니다. 햇볕의 반대 방향으로 햇볕이 지금 오른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오면은 반대쪽으로 햇빛을 피해서 이쪽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애들이 반대로 몰려요. 근데 옥신은 어떤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반대쪽에 몰린 다음에 여기 쪽에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생장 속도가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가 생장이 많이 되겠죠. 그 여기가 점점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식물체가. 위쪽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멀리서 딱 봤을 때는 해 쪽으로 점점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바로 굴광현상입니다. 굴광현상. 그래서 그 성질을 태양을 향해서, 광을 향해서 구부러지는 습성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할 수가 있고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향광성 정의를 써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카테고리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 나온 개념들 이해 먼저 듣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해되셨으면 카테고리화 시킨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암기하시고 그 암기한 거의 정의를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까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재배학에서 두 번째 파트, 환경 파트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는 세 번째 파트, 재배 기술 파트예요. 기술 파트. 재배 기술 자큐법 중에서 평유법과 휴립구파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얘도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큐 쪽에서 나왔어요. 자큐. 작부책에 자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자큐가 뭐냐면 이랑의 높이, 너비 등을 생육 환경에 맞춰 만드는 방법. 이랑과 고랑 들어보셨죠? 울룩불룩하게 정지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농사 짓기 전에. 이게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 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한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 재배학은 한자어가 많아요. 한자어가 많아서 한자의 의미를 아시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휴가 뭐냐? 바로 이랑입니다. 이랑. 그 다음 구는 뭐냐? 고랑입니다. 그 다음 파는 파종한다 라는 동사예요. 파종한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큐의 정의 아셔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 딸려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아셔야 된다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큐에 어떤 것들이 있냐?
물어보면은 평유, 휴리구파, 휴리피파 있다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고 평유법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하면은 여기를 쓸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설명이 주어지고 여기가 빈칸으로 뚫어져 있어도 평유법 이렇게 단답으로 적을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유법부터 보겠습니다. 평휴, 평평하게 휴, 이랑이죠. 휴라는 거는 이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랑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룩불룩한 부분을 이랑과 고랑이었죠. 이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면 평평해지겠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여유가 좀 있다 하면 효과까지 건조해와 습해를 함께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 휴리구파도 볼까요? 휴, 이랑, 그 다음 립. 립은 설 립자죠. 이랑을 세우고 구, 고랑이었습니다. 구, 고랑. 고랑에 파종한다. 이랑을 세우고 고랑에 파종한다. 그래서 정의가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휴립 휴파법.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한다. 정의 실제로 볼까요?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법으로 효과. 배수와 통기성이 좋아진다. 한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암기하기 쉽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키워드로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먼저 시키고 이해하시는 게 빠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들로 한번 보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재배학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배학 비중이 50에서 60%까지 차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한 40에서 50%를 농약, 그 다음에 사진 병해, 사진 구분, 그 다음에 나무의사, 수목관리학 이런 것들에서 나무의사 부분들, 내용들이 살짝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배학에서 출제가 된다. 그 재배학 과목의 가장 기본 교재가 학문사 재배학이다. 그거 토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한자가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드실 거다.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지금 급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먼저 하시고요. 거기에 제가 PPT에 내용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토대로 공부하시는 게 그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배학 여기가 양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선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정의를 먼저 암기하시고 정의에 따른 카테고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흑백 사진으로 출제가 되고 농약 계산 문제, 농약 분류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렇게 좀 대략적인 공부 방법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번 OT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OT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수업 시간에 첫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